마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 다시 2. 최효찬 수필집. 제2부.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우리 모두는 본가로 돌아가는 중이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왔고 집으로 가고 있다. 미국 작가 리 캐롤의 우화소설 집으로 가는 길 표지에 적힌 문장이다. 이 소설에서 천사는 병실에서 깨어난 주인공 마이클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묻는다. 마이클은 골똘히 생각하다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다. 마이클이 험난한 여정에 지쳐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껴안아 준다. 소설에서 집은 우리 모두가 맨 처음 떠나온 바로 그곳이다. 끝내 돌아갈 곳으로 그려진다. 부모와의 불화 끝에 집을 떠난 이들에게 집은 마지막 구원의 거소이자 안식처로 묘사되기도 한다. 김다경의 신작 유년의 향기에서 주인공 미림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 영어 강사와 사랑에 빠져 부모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해 미국으로 떠난다. 결혼 생활은 이내 파경을 맞고 아들 둘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간다. 심장병 수술도 받는다. 그녀는 힘겨울 때면 고향집을 떠올리곤 한다. 집을 떠난 지 30년이 지나서야 미림은 기진맥진한 채 귀국하고 바로 본가로 향한다. 그러나 집은 화재로 타버려 흔적조차 없다. 미림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들이고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면 속에 빠져든다. 9월 막바지 더위가 한창이라 컨테이너 속은 찜질방 수준이었지만 미림은 더운 줄도 모르고 잠만 잔다. 컨테이너 하우스로 고모며 당숙모며 친척이나 어르신들이 찾아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 보따리를 풀었다. 한때 면장이었던 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미림에게 들려주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넓혀준 일, 마을 창고를 지어준 일, 마을버스가 마을 회관 앞까지 들어오게 한 일 등 미림으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전 선행에 대해 듣는 것만큼 자식으로서 더 기쁜 일이 있을까? 미림은 비로소 소생의 기운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주의 풍경이 있다. 마을마다 마당을 품은 기와집들과 초가들이 어우러져 살아왔다. 마을마다 어디쯤엔가는 집을 떠나간 이들의 집이 한두 집 있었다. 어릴 때 함께 살았던 부모님의 집을 성인이 돼 자녀는 본가라고 부른다. 나도 대학에 다닐 때 집에 편지를 쓰거나 고향집에서 편지를 친구에게 보낼 때 본가라고 적곤 했다. 나의 본가는 남양의 디귿자 기와집으로 안채는 대청과 큰 방,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당 앞에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는데 가을마다 탱자가 주렁주렁 열렸다. 아버지가 23살 때쯤 당시 옥계 국민학교 바로 옆에 지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결혼 전에 내 집 마련을 해 놓은 것이다. 옥계 국민학교 소사로 재직하셨던 아버지는 박봉을 모으고 더 많은 땀을 흘리시면서 집을 지으신 것이다. 안채 오른쪽에는 잠실, 왼쪽에는 축사 겸 사랑채, 잠실 앞쪽에는 학용품과 과자를 파는 전방이라고 불린 구멍가게가 달려 있었다. 여름철이면 복숭아 과수원에서 재배한 복숭아를 전방에서 팔았다.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전방에서 복숭아를 가져와 한 바구니 안겨주셨어요. 제 아버지가 은사라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면서 말이죠. 최근에 고향 친척분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부인이 본가 뒤쪽 제 너머 사람이었다. 60 중반이 된 지금 유년 시절 아버지의 복숭아 선물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나의 선친은 집 옆에 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신데 은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따님에게 복숭아를 주셨다는 것이다. 살아가다 가끔 눈시울을 붉힐 때가 있는데 다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나 병상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다. 선견 지명이 있고 인정이 많았다거나 심성이 고우셨다거나 하는 이야기 말이다. 지난해에는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 친구분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당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격의 없이 들려주셨다.
마치 아버지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지은 고향집을 떠올리면 가슴이 애잔해지고 먹먹해진다. 고향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향집은 1987년 합천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고향에 가면 호숫가에 서서 저 건너 어디쯤에 있을 것으로 상상하며 고향집을 떠올려 보곤 한다. 아주 가끔 수위가 낮아지면 집으로 가던 공중다리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집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한다. 지난 가을에는 집터에 갔다 집 앞 논뚝길이며 우물터를 발견했다. 우물가에는 그 오랜 수몰의 시련을 이겨내고 작은 돌이 타원형을 그리며 머물러 있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것 마냥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다. 현재 채워당에 마당 수도가에 놓아두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가을날 집에 가면 어머니는 알밤을 삶아주셨다. 어머니는 빵떡을 만들어주셨는데 광주리 가득 담아 놓으면 어느새 없어졌다. 나는 삶은 밤과 빵떡을 먹을 때 비로소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삶은 밤이나 빵은 고향집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고향집이 수몰되면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본가가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나는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고향집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수몰로 고향집이 사라진 때문인지 집을 짓는다면 더 이상 집이 사라지는 곳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2014년 10월 초 은평 한옥마을에 땅을 매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산 자락에 꿈꾸던 집을 짓게 됐다. 한옥마을 부지라 이곳에 집을 지으면 수몰되거나 강제 철거를 당하는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한옥마을 부지 인근 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산책하다 미분양 현수막을 보고 부랴부랴 급전을 조달해 매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은평 한옥마을에 49평 대지에 도심형 한옥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한옥을 짓게 되었다. 아내와 나의 이름 가운데 한자를 따 채효당으로 당호도 지었다. 상냥식을 하던 날 아내와 나는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은 집이 되기를 소망했다. 집이 만만해야 사람이 쉬이 깃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아파트에 살면서 단절된 인연의 끈들을 다시 이어주는 매개 공간이 되기를 소망했다. 2017년 9월 중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했다. 부랴부랴 준공도 하지 못한 새 집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한동안 집에 오지 못할 아들에게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내게 해주는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시골에서 자란 탓에 나는 아버지가 계신 가족 사진이 없다. 가족 사진은 어머니 회갑 때 찍은 사진이 유일하다. 아버지는 집 둘레에 감나무와 배나무를 심으셨다. 탱자 울타리를 하고 남새밭 둘레에는 구기자를 심었다. 아들은 가을이면 배를 따서 먹고 겨울날이면 두지에 보관해 놓은 차가운 홍시를 꺼내 먹곤 했다. 나는 집을 지으면서 좁은 마당 한편에 대추나무를 심었다. 심은 첫 해에는 잘 열리지 않는다던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다. 늦가을날 휴가 나온 아들이 첫 대추를 수확했다. 아들은 제대한 그 해부터 10월이면 대추 수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아버지가 간직한 본가의 추억처럼 아들도 본가에서의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나는 채요당 공사의 첫 삽을 뜰 때 아들에게 착공 고사를 지내게 했다. 나는 볼 일이 있다며 일부러 고향집에 가면서 집을 비워주었다. 나는 채요당이 새로운 정주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노마드 시대에 그것도 도시에서 정주의 공간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요당이 부모님의 고향집처럼 그리고 내가 고향집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의 아들도 이 한옥을 매개로 부모를 떠올리고 부모와 함께 살던 시간들을 추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훗날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소설 속 미림처럼 지친 심신을 끌고 찾아와 안식을 구하고 소생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본가 말이다.
그런 소망을 담아 집을 완공하던 날 처마에 풍경부터 달았다. 본가가 그리운 것은 그곳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님의 기쁨과 한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식의 탄생을 축복하고 잘 자라기를 염원하던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리 캐롤의 문장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본가에서 왔고 다시 본가로 가고 있다. 본가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만 같다. 그런데 아파트 대세 시대에 본가는 본가로 가는 길은 어디일까? 오래된 민가의 향기.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할 때다. 20여 년 전 어느 봄날 산에 불자회에서 영월 법풍사로 탐방 여행을 간다기에 따라 나섰다. 영월 어디쯤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니 폐가가 된 집 뒷곁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날따라 봄 햇살이 따가웠으므로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였다. 문득 그 집에서 살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봄마다 꽃피던 길가의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한다. 굳이 불법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 불멸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도 무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길가의 농가는 가족이 떠나고 신압으로 허물어졌을 것이다. 한적한 시골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가족은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집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마지막 밤을 보내고 떠날 때 그들이 밤새 뒤척였을 아랫목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집은 떠나간 사람을 원망이라도 하듯이 허물어져 갔지만 뒷곁의 꽃들은 철마다 피고 졌다. 마치 떠나간 가족이 집을 기억하기를 소망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안동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임청각이 있다. 1519년에 지어져 500년을 견뎌온 임청각의 기둥에는 보수한 흔적들이 마치 무늬목처럼 박혀 있다. 높고 큰 집이라는 의미의 각이라는 당호에서 알 수 있듯이 임청각은 규모가 큰 집이다. 임청각의 건물 배치에는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의 위계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현재 임청각은 안채와 바깥채, 사랑채, 안행랑채, 바깥행랑채 등 50여 칸이 남아있다. 2005년 겨울 어느 밤 나는 임청각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밤늦게 도착해 어느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여독 때문인지 이내 잠이 들었다. 평소 잠자리에 들면 1시간 정도 뒤척이다 자기 일수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숙면이었다. 잠자리에서 깨어난 아침 나는 너무나 작은 방의 규모에 깜짝 놀랐다. 방에는 조그만 서탁이 전부였다. 서탁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어도 방이 꽉 차는 느낌이었다. 개다리 소반에 정갈한 아침 밥상을 받았다. 작은 방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방이 이토록 편안하고 아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대저택에 이토록 소박하고 작은 방이라니 문득 의문이 들었다. 임청각은 오래된 내력만큼이나 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다. 무엇보다 임청각은 독립운동가의 집안으로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등 무려 9분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석주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54살이던 1911년 겨울 50명에 이르는 전 가족을 데리고 서간도로 망명길에 올라 신흥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임청각에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3명의 재상이 배출된다는 영실이 있다. 방 앞에 우물이 있다고 해서 우물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영실에서 임신을 하고 태어나면 비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석주 이상용과 대원군 때 좌의정을 지낸 류후조가 이 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아직 한 명이 남은 셈이다. 바로 우물방이 내가 임청각에서 숙면을 취한 그 방이었다. 나는 지난 겨울 임청각을 다시 찾았다. 안방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받았다. 부엌에 연결된 방이어서 아마 세댁의 거처였을 것이다.
안방은 장지문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작은 방이었다. 장지문을 닫으면 안쪽은 내밀한 공간이 된다. 숨죽여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장지문을 닫지 않았을까. 차를 마시면서 문득 1911년 엄동설안에 임청각 사람들이 만주로 떠나는 장면이 오버랩되었다. 젊은 안주인은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밤들을 불면 속에 보냈을 것이다. 누대로 살아온 거처를 버리고 그것도 혹한의 날씨에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을 시리게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없이 소중한 삼천리 우리 강산, 선비의 의관예의 500년 지켜왔네. 그 무슨 문명이 노회한 적 불러들여 꿈결에 느닷없이 온전한 나라 깨뜨리나 이 땅에 적의 금을 쳐진 것을 보았으니 어찌 대장부가 제 한 몸을 아끼랴. 자리거라 고향 돈산 슬퍼하지 말아라. 태평한 그날이 오면 돌아와 머물리라. 1911년 1월 엄동설안에 누대에 걸쳐 살아온 임청각을 떠나면서 그 소회를 거국음이라는 시에 담았다. 그러나 훗날 태평한 그날이 오면 고향에 돌아오리라는 그의 맹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32년 일제의 감시 속에 병든 몸으로 만주 오지 마을을 전전하다 타계했다. 99칸 임청각의 당주가 말이다. 석주의 선대인 이종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낙동강 유랑기인 산수유첩을 남겼다. 거기에는 1763년 4월 4일 유람을 나서면서 그린 임청각의 옛 모습이 담겨 있다. 산수유첩에 담긴 임청각은 영남산 기슭의 호숫가에 안기듯이 깃들어 있다. 이상향이 이런 곳일까 싶다. 집 앞에는 강이 흐르고 그날 유람을 함께할 돛담배 한 척이 있다. 임청각의 당호는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고 맑은 시내에서 시를 읊조린다라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따왔다. 산수유첩에는 미처 함께 가지 못한 숙부가 이들을 전송하며 지은 시가 실려 있다. 강가에 봄이 다했다고 말하지 말게나 바위 틈에 핀 꽃이 지면 녹음이 가득할지니. 그들은 당호처럼 은희를 즐기며 살았다. 이날 임청각의 그림이 은자의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면 훗날 임청각을 떠나가는 석주의 뒷모습은 우국의 굳센 향기를 드리우고 있다고 하겠다. 별당 누각의 당호가 군자정인 것은 이 집에 깃들어 사는 이들의 지향점을 잃게 한다. 그런데 임청각에서 유별나게 큰 공간이 있는데 바로 군자정의 대청이다. 수십 명이 회합할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다. 나는 민가에서 이런 규모의 대청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다. 임청각은 은희를 즐기다가도 국난을 당할 때면 호연지기를 발휘하며 떨치고 일어났다. 임진왜란 때가 그랬고 경술국치 때가 그랬다. 그 비밀이 바로 군자정의 대청에 있는 것은 아닐까. 대청에는 퇴계 이황이 쓴 임청각 현판이 걸려 있다. 퇴계가 현판을 쓸 때 수많은 인사들이 그 광경을 함께 했을 것이다. 대청에는 고경명, 미수 허목 등 당대의 명사들의 글씨도 있다. 법정 스님은 생전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서로 비슷해 서로 닮아가려 한다면서 서로 비슷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했다. 비슷한 삶은 비슷한 욕망을 추구하기 마련인 것이다. 스님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다. 임청각 사람들은 도연명처럼 벼슬을 멀리하고 시와 글을 지으며 대대로 살았다. 관직에 나아간 이는 단 한 명뿐이고 병조정랑에 그쳤다. 임청각은 대대로 시화집과 문집을 내는 전통을 이어왔다. 비슷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다. 무려 20대 500년에 걸쳐서 문향이 이어졌다. 난 베를린에 가방을 하나 두고 왔어. 그래서 곧 그리로 가야 해. 지난날 행복은 모두 가방 속에 있을 거야. 그대들이 웃을 때 난 오늘도 베를린을 생각해. 베를린에 가방을 하나 두고 왔기 때문이야. 이는 나치에 저항하다 미국에 정착한 독일 출신 여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부른 베를린의 가방의 노랫말이다. 디트리히는 여느 배우와 달리 다른 삶을 선택했고 고난이 따랐을 것이다. 석주 일가 또한 고난이 깊어질수록 얼마나 임청각을 그리워했을까.
어느 봄날 아내와 함께 남산 한옥마을에 구경을 간 적이 있다. 김춘영 가옥과 민씨 가옥을 둘러보다 장지문으로 이어진 작은 방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겨우 한 사람 잘 만한 작은 방이었다. 옛집들은 큰 방과 작은 방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5년 전 한옥을 지을 때 건평 20평에 방 3개와 식당방, 부엌, 화장실, 간이 화장실, 세탁실과 계단을 배치했다. 이때 설계에 반영한 게 우물방과 김춘영 가옥의 작은 방이었다. 2층은 장지문으로 작은 2개의 방을 연결했다. 방을 작게 하고 침대를 제거하자 인천각과 김춘영 가옥에서 느꼈던 옛집의 향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다. 삶의 향기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오래된 민가에는 그 집만의 디테일이 담긴 세월의 향기가 묻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봄날 버풍사 가던 길 폐가의 뒤뜰에 핀 꽃이 왜 이리도 새삼 눈에 밟히는 걸까? 외가 가는 길 유년의 뜰을 서성이며 아무리 찾아봐도 외할머니 집이 안 보인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뒷집 같고 길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지난 4월 초에 부산에 사는 고종 사촌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벚꽃이 한창 만개한 주말에 벚꽃 나들이를 왔다고 했다. 외할머니가 사시던 숲실 마을에 들러 옛 외가를 찾았는데 집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름방학이면 외가에 와서 뒷산에 소먹이를 하러 다녔던 5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다. 고종형이 옛 외가를 찾아 헤맸듯이 나도 외가 마을에 가면 그만 길을 잃어버린다. 지난해 폭염 속에 합천 영상 테마파크가 들어서 있는 외가 마을에 갔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을 더듬었다. 마을 중간쯤 정자를 지나 모퉁이를 돌면 마당 한편에 큰 바위가 있던 초가집이 외가였는데 도통 그 골목길을 찾을 수 없었다. 유년 시절 기억의 뜰은 순박한 모습 그대로인데 외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날 외가가 있던 골목길을 마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맴돌고 있었다. 요양원에 누워만 계신 어머니와 함께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처녀 쪽에 어린 동생들을 업고 키웠다고 했는데 이 골목길을 얼마나 맴돌았을까. 지난해 여름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선산 상속을 했다. 그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 재적 등본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 거기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집안의 내력이 들어있었다. 부모님의 생모인 강씨 할머니와 전씨 외할머니의 성함이 기재돼 있었다. 친할머니와 친외조모의 성함은 재적등본에서 처음 보았는데 그 순간 혈육의 반가움과 함께 모종의 서글픔에 목이 메었다. 어릴 적 생모를 잃은 이후 겪어야 했던 부모님의 신산한 삶이 어른거려서다. 재적등본 서류를 보면서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4개의 혈연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외가이자 나에게 진 외가에는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한번 걸어서 간 적이 있다. 아버지는 생모가 4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없는 외가에 자식들을 데리고 갔다. 겨울방학 때 황매산, 백거제를 넘어 산청, 소야를 거쳐 오부에 있는 진외가까지 산길 25km가 넘는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서 갔다. 진외가 동네는 약탕기를 굽는 마을이었다. 누나는 약탕기를 이고 오다 넘어지면서 결국 다 깼다고 한다. 친가와 외가는 한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원형적 공간이다. 유전적인 형질을 물려받는가 하면 정신과 문화도 물려받는다. 어릴 적 눈에 비친 외가며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잊히지 않고 무의식까지 지배하기도 한다. 소설가 박경리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한 토막이 대하소설 토지를 잉태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토지는 6.25 사변 이전부터 내 마음 언저리에 자리 잡았던 이야기예요. 외할머니가 어린 나에게 들려주던 얘기가 그렇게 선명하게 나를 졸라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빛깔로 남아있어요. 외가는 거제도에 있었어요. 거제도 어느 곳에.
끝도 없는 넓은 땅에 누렇게 익은 벼가 그냥 땅으로 떨어져 내릴 때까지 거둘 사람을 기다렸는데 이미 호열자가 그들을 죽음으로 데리고 갔지요. 삶과 생명을 나타내는 벼의 노란색과 호열자가 번져오는 죽음의 핏빛이 젊은 시절 내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토지는 1897년에 한가위를 묘사하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외할머니가 들려준 들판의 황금색과 호열자의 죽음의 색이 배치되고 있다. 8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삽삽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에는 아닐런지 태고적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달에 연유된 축제가 과연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는지. 박경리는 1926년 거제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해서 나의 출생을 적고 있다. 고된 시집살이였던 그때 어머니는 어른들 저녁 차림을 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산기가 있어 마침 그날 도정에다 놓은 쌀가마에서 쌀을 퍼 담고 친정으로 오자마자 나를 순산했으며 예전에는 외가에서 딸은 낳으면 이름을 외숙으로 짓기도 했다. 내 고종사촌 여동생도 외숙이다. 외가는 누군가에게는 포근한 모성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채기를 더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나태주 시인은 전자에 해당한다. 나태주는 1945년 서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대릴 사위여서 나태주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친가로 돌아가서도 소년 나태주는 외가에 살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친가로 돌아왔다. 시방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외할머니는 손자들이 오나 오나 해서 흰 옷 입고 흰 버선 신고 조마조마 고목나무 아래 오두막 집에서. 시인은 외할머니라는 시에서 나는 참 이승에서 외할머니한테 진 빚이 많다고 외조모의 내리사랑을 그리워한다. 이른바 외손마을이라 불리는 곳도 있다. 경주 양동마을이 대표적이다. 원래 양동마을은 풍덕 류씨가 살던 곳으로 류복화의 무남동녀와 결혼한 손소가 결혼 후 청송에서 처가인 양동으로 이주해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아 살게 되었다. 이어 손소의 장녀와 결혼한 이번은 영일에서 처가인 양동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남자가 처가를 따라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부부의 장남이 훗날 동방 오현에 오른 회제 이연적이다. 1491년 외가인 서백당에서 태어난 이연적은 중종 때 청백리로 이름난 외삼촌인 손중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외가의 문화 세례를 받은 셈이다. 나는 중학교 다닐 적에 방학이면 진주 외삼촌 집에 가곤 했다. 독학으로 공부해 교사로 재직하던 큰 외삼촌은 늘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서백당은 500년 넘은 향나무가 압권이다. 양동마을에 손씨 시대를 연 손소가 집을 짓고 심은 기념수이다. 서백당은 참을 인자를 100번 쓰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평지에서 약간 오르막에 지어진 서백당의 마당에 서면 마치 대자연의 한가운데에 안겨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누구나 이런 집이 외가라면 하고 탄식할 만하다. 서백당 아래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마을답게 아직도 초가집들이 즐비하다. 예전 보통 사람들의 외가라면 대개 이런 오두막집일 게다. 초등학교 때 다니던 나의 외가도 초가집이었다. 서백당 아래 초가를 지나며 잠시 어릴 적 외가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초등학생 때 귀가해 보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외가에 갔다고 했다. 그 길로 소녀는 외가로 향했다. 집에서 1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있는 외가는 강을 건너고 서원제라는 산 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먼 곳이었다. 강가에 도착해 보니 홍수로 공중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었다. 옷을 벗어 머리 위로 들고 강에 들어섰다. 가운데쯤에서 물이 턱 밑까지 찼다. 덜컥 겁이 났지만 무사히 강을 건넜다. 마을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시비를 걸까 두려웠다. 개가 짖고 달려올 것 같았다. 산으로 접어들었고 숨이 찼지만 고개까지 내달았다.
고갯마루에 서니 저 아래 어슴풀에 외가 마을이 보였다. 소녀는 안도했다. 쪼매난 게 여기가 어딘데 왔노? 엄마와 외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껌딱지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품에 와락 안겼다. 50년 전의 일이지만 잠시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스해진다. 그러나 외가는 또 누군가에게는 쓸쓸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흔의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 토지에서 김평사는 최치수를 살해한 혐의로 잡혀가 사형당하고 부인 하만댁은 목을 매 죽었다. 두수와 한복 두 아들은 동네에서 쫓겨나 하만 외갓집으로 갔다. 이제는 늙어 꼬부라져서 아마 되졌겠지? 외삼촌 외숙모라는 인간, 그 자심한 구박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굶기를 밥 먹듯. 김두수는 외가를 뛰쳐나와 떠돌아 다니다가 만주로 흘러들어 밀정이 된다. 두수 형제의 이야기는 허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가란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문학의 배경 혹은 원동력이 되어준 공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문을 잉태하는 공간이었다. 또 누군가에게는 모진 세파를 보듬어준 공간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서러움을 안겨준 모진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외가를 가기 위해 넘던 고갯마루는 인적이 끊겼고 길은 사라졌다. 외가에서 자란 최원현은 하얀 고무신을 즐겨 신었던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세월이 흐르고 많은 변화가 왔음에도 옛 정은 옛 정대로 살아있는 것 같다 라며 그리운 분들을 추모한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며 반겨주시던 외할머니, 여러분의 외가 가는 길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셨나요? 처가에 살을 잃었다. 몇 년 전 가을 큰 외삼촌 발인날 장지에서 장례식이 끝나고 인사를 나누다 돌아가신 선친과 연세가 비슷한 분이 내가 그의 아들인가? 라고 반가이 물으셨다. 선친과 비슷한 연배여서 아버지가 처가 나들이를 할 때면 반가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으셨던 것 같았다.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찾아뵐 방도가 없어 아쉬움만 남을 따름이다. 머지않아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을 다시 뵙기는 힘들 것이다. 부모님 중매를 누가 샀는지 아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큰집 형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중매를 샀는지 형수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집안 장조카에게 전화했더니 외출 중이라며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여쭙고 전화를 주겠다고 한다. 큰집 재종 형수님은 어머니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 고향 마을에서 함께 사셨다. 요즘은 부모님 세대 친척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시고 살아계신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내 전화가 왔다. 어머니 친정 마을로 시집을 가신 당고모께서 중매를 섰다고 하신다. 예전에 친인척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곤 했다. 안동 하회마을과 비슷한 형상으로 유명한 영주 무선마을에는 주실고택이 있다. 주실고택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집은 영양의 주실마을과 인연이 있는 집이다. 주실마을은 조지훈 시인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이름나 있다. 주실고택을 찾은 날은 때마침 주인장 김한직 씨가 서울에 출타 중이었다. 주실고택은 조지훈 시인의 고모댁이다. 예전에는 성장기 아이들이 고모 등 친인척이 사는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게 하나의 문화였다. 외부 세계를 구경하는 기회가 친인척을 방문하는 시간이었다. 조지훈 시인도 고모 댁을 때마다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다 시인은 무선마을에 장가들었다. 시인이 20살 때인 1940년 8월에 독립운동가인 김성규의 딸 김의남과 결혼했다. 아버지를 중매한 당고모 생각이 문득 들어 김한직 씨에게 물었다. 혹시 중매 선분이 시인의 고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고모는 제 할머니이신데 할머니가 중매를 섰지요. 조지훈은 아내의 이름이 남자 같아서 난희라는 애칭을 지어주었다. 지훈은 결혼 이듬해인 1941년 해화 전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봄날 신혼에 아내를 남겨두고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 버렸다. 일제히 탄압을 피해 외전 강사로 가면서 아내를 처가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다.
그때 처가의 남은 아내의 마음을 오래 묵혀두었다가 1956년 5월에 별리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의 관점이 특이하게 시인이 아니라 아내인 까닭이다.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즈기 흰 구름은 피었다지고 두리기둥 난간에 밤만 숨은 색시에 초록저고리 당홍 치마 자락에 말없는 슬픔이 쌓여오느니 심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 가는데 무선마을 자료관 옆에는 별리를 새긴 시비가 있는데 서화가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쓴 글이다. 부인은 100세를 앞두고 생존해 계신다. 무선마을에는 예스러운 광경이 있다. 바로 350여 년간 무선마을과 강 건너를 연결해준 외나무다리다. 무선마을의 유일한 통로였던 외나무다리는 길이가 150m에 폭은 고작 30cm다. 다리 위를 걷다 보면 휘청하다. 이내 물에 빠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시인은 외나무다리로 강을 건너며 시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무선마을은 경주 양동마을을 닮았다. 바로 외손이 번성한 마을인데 독립운동가가 5분이다. 무선마을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666년 반남 박씨 박수인데 그가 지은 집이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반죽제다. 조선 영조 때 그의 증손녀 사위인 예한 김씨 김대가 처가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반남 박씨와 예한 김씨 두 집안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무선마을의 두 번째 오래된 고택은 박수의 손자인 박 이장이 1730년에 지은 섬계 고택인데 김동근 씨 집안이 70여 년 전부터 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가살이의 사례는 많다. 대학자 율곡 이의 아버지 이원수는 파주에서 살다 신사임당과 결혼하면서 강릉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오죽헌은 처가살이를 한 사위에게 대물림된 대표적인 고택이다. 단종 때 병조 참판과 대사원을 지낸 최응현은 처가살이를 한 사위 이사원에게 이사원은 두 명의 사위인 신명화와 권척윤에게 분재해 물려주었다.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남명 조식은 삼가현 토동 외가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에서 살았다. 조식은 22살 때 김해 조수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대대로 김해에 살아온 조수는 재산이 넉넉했다. 조식은 1530년 어머니를 모시고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처가로 갔다. 집 근처에 공부할 집을 따로 지어 산해정이라고 했다. 조식은 36세에 첫째 아들 차산이 태어났지만 9살 때 죽고 만다. 조식은 아들을 잃고서를 지어 애통해한다.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게 중과 비슷하고 뿌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도다. 한평생 보내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여생을 돌아보니 머리 흰 눈처럼 어지럽도다. 집도 없이 처가살이도 서러운데 자식마저 잃은 것이다. 이후 48세 때 고향인 삼가로 거처를 옮겼다. 조식은 인근 대병면 유전에 사는 제자의 딸을 첩실로 맞아 61세까지 고향에서 살았다. 겉보리서 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과 달리 우리나라는 16세기 중반까지는 처가살이가 당연했다고 한다. 장가 간다는 말이 처가로 들어가 산다는 뜻이다. 재산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분배하고 제사도 남녀가 함께 지냈다.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처가살이 전통은 인진왜란과 병자 호란 이후 성리학적 질서가 강조되면서 신부가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시집살이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처가살이의 풍습은 근래까지 묵신행의 풍습으로 남아 있었다. 필자의 부모님의 경우 묵신행의 풍습을 따랐다고 한다. 남편은 처가 식구와 같이 사는 걸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그는 아무도 불편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잘 해냈다. 박안서의 환각의 나비에는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의 근면성을 묘사하고 있다.
김씨 할아버지의 사위인 추서방은 처가살이지만 그런 기색은 조금도 없이 자기 살림이냐 곧잘 집안일 농사일을 꾸려나갔다. 하근찬의 소설 야호에도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의 처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처가살이란 결혼한 남자가 처음 맞닥뜨리는 도전이었을 것이다. 자칫 게으름을 피웠다가 나쁜 평판이라도 돌면 본가에도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눈치껏 솔선수범을 해 성실하다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귀먹어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하여 3년이요. 이는 새댁이 노래한 시집살이 노래의 일부인데 처가살이를 하던 새 신랑에게는 처가살이 노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처가살이 또한 석 3년을 죽은 듯이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러자니 남보다 앞서 고생하고 노력하며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성공의 초석이 된다. 결국 처가에서 인정받아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외손 마을에서 인재가 많이 나오고 번성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무섬 마을에는 흥선대원군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해우당이 있다. 해우당 현판은 흥선대원군의 글씨다. 안치에도 대원군이 쓴 대은정이라는 현판이 있다. 대원군이 파라코 시절 해우당을 방문했는데 한 달가량 있다 보니 그만 양식이 떨어졌다. 해우당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대원군이 이를 눈치채고 귀갓길에 올랐다는 일화도 전한다. 초등학생 때인가 어느 여름날 엄마와 형제들이 콩밭을 메고 있었다. 강 건너 신장로에선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외가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주당이신 아버지가 외가 마을의 친구분들과 술을 한잔 하신 모양이었다. 주도 18단계라는 글을 쓸 정도로 주당으로 알려진 조지우는 처가 나들이를 할 때면 무섬마을의 술친구들과 한데 어울리며 밤새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예전 함께 신문사에 근무했던 김지영 씨는 해우당 후손인데 그의 선친은 조지훈이 처가에 올 때면 막걸리를 함께 마신 술친구였다고 한다. 그의 호수라는 시에서처럼 말이다. 장독대 위로 흰 달 돋고 새빨간 봉선화 이우는 밤 산밑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신다. 그런데 처가집을 찾던 젊은 아버지들은 씨암탉을 잡던 장모님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선비들의 서재의 시간. 지난 봄날 창덕궁 후원 관람을 예약했다. 흐린 날씨여서 조마조마했다. 후원 입구 대기 장소로 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졌다. 다행히 관람하는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모두 관람을 마치고 창덕궁 전각 쪽으로 오자 비가 후드득 떨어졌다. 운 좋은 날이었다. 창덕궁에서 주합루를 지나 조금 더 내려가면 왼쪽에 단청을 입히지 않은 단아한 건물이 두 채 있다. 의두합과 운경거이다. 앞에는 후원 연못인 애련지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효명세자의 서재였다. 궁궐 건물이지만 선비들의 서재와 같이 단청도 하지 않아 소박한 모습이다. 기호헌은 궁궐 건물들 중 유일하게 북향이다. 햇볕 잘 드는 남향으로 지으면 책 읽기에 편해질까봐 일부러 북향으로 지었다고 한다. 기호의 뜻은 거침없이 호방한 마음을 기댄다. 이다. 중국 동진의 시인 도연명이 쓴 시 귀거래사의 식구에 썼다왔다. 남쪽 창에 기대어 멋대로 호방함을 부려보니 무릎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집이지만 편안함을 알겠노라. 의두의 뜻은 북두성에 기대어 서울의 번화함을 바라본다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밤에 썼다왔다. 기호와 의두 모두 기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효명세자가 할아버지 정조의 뜻에 기대어 좋은 정치를 하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한다. 안동김씨 세도 정치로 지내던 시절 젊은 세자의 충정이 느껴져 마음이 울컥해진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기호헌 옆에는 한 칸 반짜리의 운경거가 있다. 앙증맞은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작디 작은 한옥이다. 그렇게 작은 한옥은 처음 본다. 효명세자가 책을 읽거나 책과 악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썼다.
경복궁 등 전체 궁궐을 망라해 가장 작은 집이다. 그러나 비운의 천재처럼 22살의 요절한 효명세자, 학문을 좋아해 할아버지의 꿈을 이으려던 그가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었다면 조선의 국운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호헌을 바라보며 문득 애잔한 마음이 든다. 창덕궁 비원 관람을 마치고 후원 입구 숲길에 다다르자 갑자기 어둑해졌다. 그 길에 서서 주암루 쪽을 바라보는데 정조가 저만치서 책을 보며 걸어오는 듯한 환영이 어른거렸다. 후원을 빠져나오며 문득 독서하고 산책하며 사색하기에 후원이 최적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조가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만든 까닭이 아닐까? 후원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부용지 일대에는 규장각과 주함루, 서양각 등 책과 관련된 건물들이 있다. 연경당 내에는 책을 읽고 책을 보관하는 선양제가 있다. 궁궐에도 선비들의 서재를 닮은 기호헌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별채로 서재를 짓는 게 오랜 꿈이었다. 이때 이른바 삼간지제를 서재 건축의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삼간지제란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학문과 수양에 정진해야 할 선비가 거처하는 집은 3칸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덕목이다. 일반 집뿐만 아니라 특히 개인의 수양과 독서, 휴식을 위한 서재나 정사를 지을 때는 삼간지제를 준수했다. 부자나 권세가도 서재는 대부분 3칸, 9평을 넘지 않았다. 대학자, 퇴계 이황에게 의외의 면모가 있다. 바로 집 짓는 퇴계의 모습이다. 30세 때 달팽이 집이라는 이름의 지상과 사를 시작으로 46세 때에는 양지남, 50세 때 한서함과 51세 때 계당 서당을 짓고 60세 때 도산 서당을 지었다. 계당 서당은 3칸도 아닌 2칸 집이었다. 정선이 71세에 그린 계상 정거도는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풍경을 담은 산소하다. 작은 암자 방에 선비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그림은 1000원권 지폐에 담겨 돈의 속물을 경계하고 있다. 도산서당은 삼간지제를 지키려 애썼다. 동쪽이 강학 공간인 마루, 서쪽이 부엌이고 한가운데에 방이 있다. 방을 완낙제, 마루를 암서헌이라 지었다. 연못에는 정우당, 문은 유정문, 우물은 몽천, 화단은 절호사라는 이름을 지었다. 장소 하나하나에 퇴계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집은 지은 일을 담는다는 말이 있다. 도산서원에 가서 도산서당을 대면하면 그 소박한 절제미에 숙연해진다. 도산서당은 16세기 선비들이 추구한 건축적 이상이 잘 구현된 건물로 평가된다. 그런 까닭에 도산서당은 선비들의 로망인 서재 혹은 정사를 지을 때 텍스트이자 표준이 되었던 것이다. 퇴계는 57세 때 도산의 터를 얻었고 5년 만에 도산서당을 완성했다. 퇴계는 퇴계라는 시에서 그 심정을 읊었다. 몸이 물러나오니 내 마음이야 평안하나 학문 후퇴할까 늙음하기 걱정일세. 시내 위에 처음으로 살 곳을 정하고 보니 흐르는 물가에서 날마다 반성할 일이로세. 퇴계는 도산서당 공사를 막 시작한 어느 날 제자 황준양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니 때로 혼자 웃습니다 라고 토로했다. 참으로 인간적이다. 도산서당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면 4칸 반, 측면 1칸으로 구성돼 있다. 강하게 공간이다 보니 마루가 1칸으로는 부족해 1칸을 임시 마루를 달고 본체 마루와 구분해 살 평상으로 만들었다. 또한 서쪽에 반칸의 부엌을 내고 뒷문을 만들었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국립 끝에 삼간 지제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변형을 통해 편리를 얻어낸 사례라고 평가받는다. 인간의 삶은 원리 원칙에 얽매이기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더 인간적인 법이다. 조선의 이학을 수립한 사계 김장생의 임리정과 그의 제자인 우암 송시열의 팔괘정은 모두 삼간지제를 따랐다. 임리정과 팔괘정은 금강이 흐르는 황산 언덕에 나란히 있다. 이중화는 자신과는 당파가 다른 우암의 서재인 팔괘정에서 택리지를 탈거했다.
서재는 수양 공간이자 강학 공간이었고 창작 공간이기도 했다. 다른 서재와 달리 특히 팔계정은 금강이 굽이치는 곳을 내려다볼 수 있어 당찬 느낌이 들 정도로 열린 공간에 있다. 팔계정에서 우암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하면 과언일까. 우암 또한 퇴계 버금가는 건축가였다. 대전에 강학 공간인 남간정사와 별채인 기국정을 지었다. 기국정을 보노라면 한옥미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누마루와 그에 딸린 방의 구조는 작지만 소통과 휴식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공간으로 보인다. 또한 화양 계곡 절경을 배경으로 암서재를 지었다. 삼간지제는 지금 여기에서도 집짓기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집을 짓다 보면 욕망이 가득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때 삼간지제와 같은 절제된 욕망이 건축에 반영된다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조천에 지은 1층 18평, 다락방 10평 규모인 산들 바람집은 삼간지제를 따라 지었다고 한다. 퇴계의 수제자 유성룡은 하회마을에 원지 정사를 짓고 마음이 세상과 멀어서 절로 즐겁구나 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집을 크게 지으면 마음이 먼저 세상을 얻으려고 닥달하지 않을까. 다시 여름이 깊어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장맛비가 엄청 내렸다. 병이 깊은 아버지는 마루에 모기장을 치고 늘 누워 계셨다. 집 옆에 초등학교 교실을 도서관 삼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다. 강 건너 전화기가 있는 가게로 달려가 부산의 작은아버지께 알렸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뒤였다. 지금도 8월 여름날이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곤 한다. 철없던 아들은 병든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선 교실로 공부하러 갔다. 그때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앞선다. 밤에는 작은 방에 아버지가 큰형에게 사준 작은 책상에서 공부했다.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책상은 어느 날 고가구점에서 눈에 띄어 중고로 샀다. 다름 아닌 본가의 작은 방에 있던 그 책상과 너무나 흡사해서다. 어쩌면 내가 오늘날 글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작은 방의 작은 책상 덕분이 아니었을까. 선비의 서재에는 책을 펴면 책상을 덮을 정도의 작은 책상이 있었다. 그 작은 책상이 어쩌면 선비를 선비답게 하지 않았을까. 그 책상에서 출사를 꿈꾸기도 했을 터이고 원지정사의 서예가 되기도 했을 터이다. 옛 선비들은 그런 몽상을 하며 오후 한 자락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서재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윤리의 집을 찾아서 때로 정신없이 살아가다 둔탁하게 머리를 때리며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가 있다. 동양인에게는 도연명이 그런 사람일 테고 서양인에게는 장자크 루소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들은 삶의 타락을 경고하고 부질없는 꿈꾸기를 질타하며 어서 빨리 욕망의 사슬을 풀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한다. 도연명이 귀향한 윤리의 집은 수졸 전원을 꿈꾸는 이들의 표상이 되고 좌표가 되었다. 농부처럼 일하고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루소의 자연인 사상은 이상적 인간형의 좌표가 되었다. 차 한 잔에 번뇌를 씻고 술 한 잔에 근심을 잊고 괴산 수암리에서 한옥을 짓고 사는 정순호 씨가 즐겨 쓰는 붓글씨다. 국지적 난세가 아니라 지구적 난세의 혼란한 작금의 시절에 어쩌면 잘 부합하는 글귀가 아닐까 싶다. 그는 매년 새해마다 손수 붓글씨로 쓴 수제 달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내준다. 그가 즐겨 쓰는 별호는 청산 별한줌이다. 부인 남희희 씨는 달마당이다. 이들 부부의 지향점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청사는 목수가 아니다. 한옥 강의를 듣다 한옥에 매료되었고 한옥을 몇 채 지었다. 고재상을 통해 서울 해화동 36평의 한옥을 헐면서 나온 고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나 내가 살던 충북 괴산 칠보산 자락에 500평의 밭을 매입해 두었던 그는 도연명처럼 40즈음 이곳에 고재를 옮겨와 새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디귿자였던 한옥은 이곳에서 기역자 한옥으로 탈바꿈했는데 맞배 지붕 형태의 안채와 팔짝 지붕의 사랑채는 단아하면서도 운치 있고 격조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일을 놀멍쉬멍 하면서 한다.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논다. 목이 마르면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밤이면 달을 벗삼아 청산의 삶을 즐긴다. 얼핏 봐도 수많은 땀과 노고가 들어간 뒤 담장과 마당 앞 담장도 놀멍쉬멍하며 쌓았다. 2002년 한옥을 짓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마을 뒤 밭자락에는 근사한 한옥이 들어섰다. 그는 소나무와 국화를 심었다. 도연명의 윤리의 집처럼 말이다. 그는 아름드리 한옥을 재탄생시키면서 대문은 달지 않았다. 청사는 이 집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징검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서울의 은평 한옥마을에 집을 지으면서 상냥식을 하던 날 지인들에게 앞으로 이 집이 단절된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한 적이 있다. 청사는 이 집을 가족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마당으로 활용한다. 자녀를 위해 성인식을 올려주었고 지난 5월에는 보은 회인 서당에서 오랜 공부를 마친 남매의 스승들을 초빙해 풍류 한마당을 열어주기도 했다. 청사는 이 집을 지을 때 어린 남매가 창문 틀에서 창호를 뜯어내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며 고향 상실 시대에 옛 고향과 같은 그리움의 공간이 되어주길 소망했다. 안성 금광면 하석파 마을의 염준성 씨 부부는 오랜 외지 생활 끝에 고향 본가를 되살렸다.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하석파 마을은 아랫돌파지라고 부른다. 파는 곳마다 돌이 많은 지세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는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있다. 매년 고사를 지내는데 나무 앞에 상석이 놓여 있다. 희귀한 광경이다. 염준성 씨의 본가는 이 느티나무를 지나면 바로 나온다. 마당 한가운데에 염씨가 40년 전에 심은 백송과 금송, 사철나무, 새 그루가 반기듯 서 있다. 이 집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고 외지에서 공직자로 살다 백발이 되어 돌아온 주인을 반기기 위해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집을 지켜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쓰고 귀향할 때 그를 반긴 뜰의 소나무와 국화처럼 말이다. 270평의 대지에 30평의 본체와 2채의 별채를 지닌 이 집은 농경사회의 흔적들이 집 곳곳에 남아있다.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던 두지를 보자 와락 고향집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아래에서부터 칸을 만들어 곡식을 담을 때마다 한 칸씩 칸을 올리는 구조다. 그는 칸마다 번호가 있었는데 세 단장을 하면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염씨의 본가 집은 선친이 1952년에 전사하고 31살 된 어머니가 증조모와 조부모, 고모와 삼촌 등을 모시고 슬하의 남매를 키우며 사셨다. 증조모는 그가 고2 때 돌아가셨다. 요즘에는 서울살이를 하면서 주말마다 내려와 며칠씩 묵고 간다. 그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찾아온다. 비 내리는 오후 마을을 떠나는데 채소밭에서 상추를 뜯어 한 봉지 건네주었다. 비록 지금은 북한산 기슭 단독에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 내 마음은 반포 주공 아파트에 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포를 지날 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낡은 5층짜리 아파트에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새검정 인근 단독집에 살고 있는 김동률 교수는 반포주공 아파트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글을 보면 아파트도 한옥 못지않게 본가와 같은 기억의 집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한 것 같다. 그러나 재건축의 논리 앞에 반포주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강남 아파트를 떠나 새검정 단독집을 구해한 것은 어린 시절 단독집의 추억 때문이란다. 그 오래된 끈이 그를 이끈 것이리라. 대구의 본가는 나의 자아가 형성된 곳, 꿈에도 그리운 공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새검정 집에서 그는 어린 시절처럼 마당에 처진 빨랫줄에 바지 가랭대를 걸치고 옷을 말린다. 요즘 흔치 않은 풍경이다. 마당가의 거대한 단풍나무는 저 멀리 북악산과 어우러져 압권이다. 마당의 진달래와 황매화,
목련 작약은 대구 본가에서 옮겨와 심었다. 때로는 이 꽃들을 보며 본가의 기억을 떠올리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다. 그의 대구 본가는 최근 재개발로 헐려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가족이 들어와 산 지 5년째. 이 집 마당에는 고향 본가 마당과 풍경이 혼합돼 있는 셈이다. 집은 세이장이란 당호를 가졌다. 1973년 김수근 건축가가 함께 공간을 발행한 친구인 박용구 음악평론가를 위해 설계한 집이다. 이어 배우 예수정 씨가 살던 이 집은 다시 그에게로 왔다. 이 집의 담장과 마당, 집안에는 이 집을 살다 간 이들의 그 무엇이 남아있을까? 집에 지문이 있을까? 그는 술 취한 늦은 밤 먼 발치에서 집에서 새어 나오는 광창에 불빛이 보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 불빛은 그에게 집에 무사히 당도했다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는 400년 왕버들나무가 있는 도로면에 밭 500평이 있었다. 서울에서 안동살이를 꿈꾸던 중년의 부부는 어느 겨울날 이곳을 소개받았다. 현장에 갔더니 큰 나무 한 그루뿐이었고 황량했다. 모두들 말렸다. 오치화, 박수진 씨 부부는 잠을 지새우고 아침에 이심전심으로 다시 한번 그곳에 가보자라고 말했다. 왕버들나무가 이들 부부의 눈에 밟힌 것이다. 2017년 땅을 산 그해 말 집을 완공했다. 이들 부부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우연하게도 오류 선생이 심었던 버드나무였다. 나무는 인간과 인간이 사는 집에 어떤 역할을 할까? 제각기 찾아가고 있는 윤리의 집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도연명의 윤리 송곡처럼 나무들이 있다. 중국 강서성 시상현에 있는 윤리는 시공간을 떠나 서울 세검정이 될 수 있고 괴산의 수암리가 될 수 있다. 안성의 아랫돌 파지나 안동의 태리가 될 수 있다. 윤리의 집은 내 마음이 만드는 수졸 전원이 아닐까. 그런데 한국의 윤리라는 지명이 9곳 있는데 우연인지 경상도와 충청도에만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정주에서 다시 유목의 삶으로 가차없이 내몰렸다. 우리는 너나 없이 집이 있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간다. 산업혁명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얼굴로 수천 년 인간의 삶의 방식을 해체하며 무장해제하고 있다. 정주의 집과 고향을 상실한 시대, 영끌하며 아파트 한 채라도 구입하려는 살풍경이 벌어지는 시대,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각자 도생, 손을 놓고 있다가는 낭패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도연명은 윤리의 집에 귀거래사를 묻었다. 또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인류에게 숙명과도 같은 과제로 남겼다. 그가 살았던 윤리의 집은 질박함을 지키며 전원에서 살겠노라는 수졸 전원을 꿈꾸는 이들의 좌표가 되어왔다. 비슷한 집과 비슷한 방과 비슷한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훗날 그 무엇을 기억되게 할 수 있을까? 옛 건축학 개론. 나는 42살에 16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고 저술가라는 불확실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때는 나도 좀 철이 들었고 인생도 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다시 16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젊음의 치기였다. 40 후반에 들자 생기 있던 일도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직업이 되면 그 어떤 일도 시들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았다. 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인진강 가로 드라이브를 갔다. 아들과 강가에서 불을 피웠는데 지나가는 차량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와 불 피울 땅 한 평이 없단 말인가. 그날 땅을 사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의 낭패감 덕분이었던지 그 후 땅을 사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온돌방도 지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땅과 집이 주는 미묘한 힘을 경험했다. 그리고 옛 선인들의 삶과 그들이 지은 집을 접하면서 어떤 비밀의 단서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조선 중기 충주의 권벌과 회제 이연적의 경우가 바로 그들이다. 동시대를 산 이들은 우연하게도 벼슬이나 유배형, 건축까지 비슷한 여정을 보이고 있다. 명종의 원상을 지내는 등 벼슬도 일품까지 올랐다.
정치적 시련을 겪으며 낙향을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시기를 집짓기로 시련을 극복하면서 다시 출사를 했다. 그러다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돼 유배형을 당했고 유배지에서 죽었다. 다만 이들의 향기는 건축이라는 걸작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충재 권벌은 봉화에 청암정이라는 걸출한 정자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권동보는 석천 정사를, 또 권동보의 아들 권례는 한수정이라는 건축물을 남겼다. 더욱이 권벌의 오대손 권두경은 퇴계 이황의 고택에 추월 한수정이라는 별채를 지었다. 회제 이현적은 옥산에 동락당과 개정을 지었고 이어 양동마을에는 향단을 건축했다. 왜 이들은 내쫓긴 중늙은이 신세로 건축에 몰입했을까? 이들은 정치적 시련기에 집짓기를 하고 거기에 깃들어 살아가면서 시련기를 이겨낸 것은 아닐까 싶다. 그게 건축의 힘일까? 40대와 50대는 인생의 격동기를 거쳐 변곡점과 정점이 찍히는 시간대라고 한다. 심리학자 데니얼 레빈슨에 따르면 이른바 절정 사건이 중년기의 인간을 지배한다. 특히 남성이 40쯤에 이르면 그는 마치 인생의 전환점인 절정에 도달한 듯한 경험을 한다. 가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 생활뿐만 아니라 죽음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의 인정 또한 평가절하가 영향을 미친다. 나의 경우 절정 사건은 16년 동안 다녔던 신문사를 그만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많이 변했다. 30살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간 권벌은 수양서인 근사록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독서를 하며 자기관리에 철저한 생활을 했다. 그가 쓴 충재일기는 중종실록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고 보물 제261호로 지정되었다. 그는 40세 때 조광조와 함께 중종에게 근사록을 강론했다. 그런 그가 정치적인 연유로 곤경에 처했고 결국 낙향했다. 권벌은 이듬해 중종에게 근사록을 하사받았는데 곧이어 11월에 김효사와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다. 김효사와는 권벌에게 절정 사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낙향한 권벌은 고향인 안동 도촌리를 떠나 처가가 있던 봉화 유곡리를 복거, 즉 오래 살 만한 곳으로 정하고 집을 지었다. 48세 때는 집 서쪽에 소담한 3칸 서재를 지어 충재로 명명하고 자신의 별호로 정했다. 이어 서재 바로 앞에는 연못을 만들고 거북 형상을 닮은 커다란 너럭바위 위에 바위에 호방한 기풍을 담은 정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명승으로 지정된 청암정이다. 서재인 충재와 정자인 청암정은 마치 음양의 관계인 듯 느껴진다. 서재인 충재가 사색적이고 음적인 집이라면 청암정은 호연지기의 기상이 누정 전체를 들이우고 있는 양적인 건축물이다. 서재에서 공부하다 깜빡 졸릴 때 청암정 외다리를 건너면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호방한 기상을 갖게 된다고 할까. 청암정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외다리는 음양의 교차점이라고 할까. 충재는 동문 밖에 있는 바위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즐겨 찾았는데 이곳에 정사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아들 권동보가 선친의 뜻을 이어 실행했다. 그곳이 지금의 석천 정사이다. 석천 정사는 개울에 면한 자연 지형을 최대한으로 살렸다. 개울가로 난 마루의 창문을 열면 그대로 개울의 풍광이 가슴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다. 권벌이 40에 얻은 늦둥이 권동보는 선친을 기리며 석천 정사를 짓고 시를 지었다. 작은 가마가 지날 수 있는 시냇가 길가에 글 읽는 정사가 물과 구름 사이에 보이네. 깊은 가을밤에 내린 비바람과 뿌연 서리의 10월의 공기 차갑구나. 백세토록 조상께서 거니시던 이곳에 친한 벗들 얼마나 오갔던고. 충재는 삼척 부사로 가던 중 춘향의 산장지를 물색해 두었고 56살 때 매입했다. 집 바로 옆에 삼칸 서재와 청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수양 공간을 점지해 둔 것이다.
후손은 선대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실행한다. 그의 손자인 권례가 조부 사후 60년이 지난 1608년에 청암정과 비슷한 구조로 정자를 건축하고선 한수정으로 명명했다. 이게 퇴계 이황 고택에 있는 추월 한수정을 있게 한 정자이다. 추월 한수정은 충제의 5대 손인 권두경이 1714년 도산서원 동주로 있을 때 유림과 뜻을 모아 퇴계 고택에 지어준 것이다. 추월 한수정은 가을달처럼 티끌 한 점 없이 밝고 차가운 강물처럼 투철하고 명징한 현인의 마음을 기리는 주자의 글귀에서 유래한다. 충제가의 집짓기는 3대에 걸쳐 학문과 수양을 위한 건축을 했고 그의 5대손은 퇴계가의 별채까지 짓는 데 앞장섰다. 자신만 잘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을 위한 공간, 대학자를 추모하는 공간을 지었다. 5대 200년 동안 말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건축에 매진하게 했을까?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영국의 명재상 윈스턴 처칠이 1960년 타임과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3년 공습으로 붕괴된 런던의 의사당 건물을 재건축할 때를 회고하며 한 말이다. 처칠은 당시 의사당 재건축 건물에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양당 체제를 투영하도록 했다고 한다. 처칠은 침대에서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불운한 시기를 독서와 그림으로 딛고 일어서 다시 총리에 올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회제, 이연적 또한 권벌과 닮은 듯 다른 집짓기의 행로를 걸었다. 회제는 대학자로 이름을 떨쳤지만 권벌과 함께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돼 강계의 유배지에서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연적은 정치적 이유로 좌천을 당해 39세 때인 1530년 낙향했는데 2년 후 아버지의 정자를 보수해 동락당을 지었다. 동락당은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개울가에 지은 개정은 주변 산청과 어우러져 그 풍경이 압권이다. 동락당에서 7년을 보낸 이연적은 다시 등용되어 경상감사에 임명되었다. 경상감사로 재임 중인 49세 때 보란듯이 외가 마을인 양동 초입 야트막한 둔덕에 향단을 짓는다. 당당하게 외가의 본거지의 터를 잡은 것이다. 향단은 개방적인 둔덕의 위치에 있어 더 돋보이는 집이다. 동락당은 이연적이 마흔 시절 절치부심하던 시절에 지은 은거의 집이라면 향단은 인생의 절정으로 나아가던 시절에 지은 집이어서 개방적이고 당당한 위엄을 드러낸 집이다. 이연적은 1547년 정미 사화로 권벌과 함께 유배길에 올랐다. 그들은 이후 다시는 자신이 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외벽에 유리 거울을 달아 인근 아파트에서 눈이 부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빛나는 유리방에 산다면 행복에도 빛이 날까? 집이 크고 웅장하다고 행복도 웅장하고 클까? 동락당이 자연 속에 파묻혀 있듯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집을 짓던 선인들의 건축 문화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권벌이 지은 소담한 서재인 충제와 청암정을 떠올리면 마치 맑은 연못 위로 바람이 살랑거리는 듯한 풍경이 떠오른다. 나는 언젠가 집을 한 채 더 지을 계획이다. 주책 없이 욕망하는 나를 길들이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 나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고 또 집을 짓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짓말처럼 중년기의 쓸쓸함 혹은 공허감이 조금은 채워지는 느낌이 들곤 했다. 어떤 의욕도 생겨났다. 실연기에 집을 짓던 충제나 회제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잃어버린 안방 혹은 사랑방의 안부. 지난 겨울에 아내는 13분의 손님을 맞아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린 적이 있다. 2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한옥에서 많은 손님을 치를 수 있었던 비밀은 다름 아닌 침대가 없는 작은 방들에 있다. 예전에 그랬듯이 침대 없는 온돌방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어느 방에서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다. 한 번은 매달 모임을 갖는 아내의 지인 5분이 방문했는데
작은 방에서 이불을 가운데 놓고 발을 놓고선 오후 반나절 동안 수다를 떨었다. 다들 너무 아늑하고 유쾌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예전 고향 풍경이 떠오른다. 밤마시를 가면 을에 펼쳐지는 방안 풍경이었다. 안방에서는 여성들이, 사랑방에서는 남자들이 모여 야식을 먹으면서 왁자지껄 밤을 보내곤 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인정을 나누고 상처를 위로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공동체의 힘이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만에 밤마시를 다니던 마을 공동체도 안방과 사랑방 문화도 거의 사라졌다. 건축 환경은 우리의 외적 세계뿐 아니라 내적 세계를 형성한다. 즉 우리가 사는 장소가 우리를 만들어낸다. 미국의 건축 평론가로 공간혁명의 저자인 세라 골드 헤이건의 말이다. 그럼 우리는 요즘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 우선 침대 문화가 두드러진다. 그 침대에 눌려 안방은 고유한 향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안방은 예전처럼 손님을 맞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자녀는 자기 방이라며 부모의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거실에서는 대부분 TV 소리만 요란하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를 방문해도 하룻밤을 함께 자지 않는다. 불과 30여 년 만에 우리의 주거 공간과 문화는 너무나 달라졌다. 예전의 주거 문화가 좋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골드 헤이건의 말을 떠올리면 우울해진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고택이 산재해 있다. 논산에는 백이정승으로 알려진 명제 윤증 고택이 있다. 명제 고택은 사랑채의 대문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문 없이 사랑채가 개방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열린 가풍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누구나 사랑채 대청에 앉아 구경할 수 있다. 명제고택은 명제에게 아들과 제자들이 지어준 집인데 명제는 너무 과분하다며 이 집에 살지 않았다. 명제는 선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제야의 영수로 사림을 대표했다. 사랑채 당호가 이혼 시사이다. 떠나 은거하면서 나아갈 때를 아는 집이라는 뜻이다. 명제 윤증은 송시열의 제자였지만 결별하고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우의정 자리마저 거절했다. 윤증의 종조 부인 윤문건은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지내다 병자호란 후에 대사헌에 여러 번 임명되었지만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윤문거의 부친 윤황은 대사관을 지냈다. 대대로 걸어온 길이 닮아있다. 이은시사를 표방한 사랑채 공간이 세대를 이어 그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명제고택 사랑채에는 널찍한 누마루가 인상적이다. 누마루에서는 손님들을 맞고 담소하기에 적합하도록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창문을 열면 마치 초대형 TV 모니터를 보는 듯한 바깥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명제고택 사랑채처럼 전통 한옥의 사랑채는 대부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지향한다. 12대에 걸쳐 존경받는 부자였던 경주 최부잣집의 사랑채는 전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공간이었다. 육당 최남선, 위당 정인보를 비롯해 수많은 위인들이 묵었던 곳이자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곳이다. 마지막 경주 최부자였던 최주는 1947년 9월 22일 대구대의 설립의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400년에 걸친 부의 대물림을 마감했다.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 생가 사랑채는 옆에 행랑채가 붙어 있어 실학자답게 실용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거창의 동계 정원의 사랑채는 병자호란에 맞선 기계가 서려 있는 듯하다. 아직도 이들 사랑채에서는 한지 창문 사이로 세상사의 애환을 담은 소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다. 예전에 안채는 온전히 여성들만의 공간이었다. 고부간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어서 늘 긴장감이 감돌았을 테지만 서로 삶의 고민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한 공간이기도 하다. 대구의 백불고택은 안채의 위치가 인상적이다. 마을 깊숙이 자리 잡은 백불고택은 18세기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선비인 백불암 최흥원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최흥원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 향악을 시행했는가 하면 반개수록의 교정자이기도 하다. 백불고택은 사랑채가 전면에 있고 안채가 사랑채의 보호를 받듯이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사랑채가 미음자로 감싸 안고 있는 구조다. 안채 한가운데에 넓은 대청이 있다. 대청에는 경자가 걸려 있어 가풍을 짐작게 한다. 백불암은 선비로서는 드물게 효행으로 이름나 정조로부터 정려를 받았다. 전통 한옥 가옥 구조에서 전면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사랑채는 그 집과 남성의 위상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방도 이문열의 소설 패원에서 그리고 있듯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하고 왜소한 존재가 된 데에는 어쩌면 남자들의 전유 공간인 사랑방을 상실한 것과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부분 집에서는 서재나 다실 혹은 명상을 위한 방을 꾸밀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 안방과 사랑방 문화를 상실한 지금 집에 서재나 다실이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필자는 아내에게 왜 여성들은 수다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어떤 목적이 없어도 수다를 떨기 위해 만난다고 한다. 수다를 떠는 시간도 두세 시간은 되어야 친한 사이라고 여긴다. 여성은 수다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위안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한다. 수다의 힘이라고 할까? 이에 반해 남성들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수다를 떨기 위해 함께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자리를 갖지 않는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그냥 만나자고 하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거나 실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이런 목표 지향적인 속성으로 남자들은 담소를 나눌 친구 없이 외로운 섬으로 살아간다. 내가 사는 인근에 있는 진관사에는 연지원이라는 전통 찻집이 있다. 연지원은 초가의 옛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선 우픈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한 평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다실이 2칸 있는데 이 작은 방을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기야 연지원 측에서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내걸었지만 이를 지키는 손님이 별로 없단다. 자칫 갑질로 비춰질 수 있어 손님들의 수다를 제지할 묘책이 없단다. 사람들은 예전 안방이나 사랑방에서 담소를 나누던 그 풍경을 문화의 DNA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창에 있는 미당 서정주 생가에는 본체 앞에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조그만 초가가 하나 더 있다. 미당의 아우 서정태 시인이 66세부터 32년 동안 산 집이다. 시인이 소박한 흙집에 사는 까닭은 자유를 얻고 싶어서였단다. 그는 자족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보리섞음밥 한 공기와 묵국과 김치 한 접시, 김 2장, 아침상 차려 먹고 나니 천하는 내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서정태 시인처럼 나를 돌아보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담한 공간을 가져봄이 어떨까 싶다. 한옥도 좋지만 초옥이면 어떻고 아동식 주택이면 어떠랴. 단 가능한 그 공간에 침대는 넣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나는 이 작은 방이 책이나 다른 물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우선 작은 내 방에서 나를 있는 대로 다 부려 놓을 수 있어서 좋다. 사공정숙에 내가 사는 집에 나오는 글이다. 세종으로 이사를 해 작은 방을 나만의 쉼터로 꾸몄다고 한다. 살아가다 문득 인생이 시들해지거나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면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자기만의 방을 꾸며봄이 어떨까? 자기만의 방이 있다면 형편에 맞춰 집을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옛말에 열심히 살다 보면 새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코비드가 극성인 요즘에는 더욱이 자기만의 공간이 절실한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몽상의 집에 살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 것 같다. 꽃들은 많이 모여 있을수록 좋다. 내가 다닌 모교에는 작은 진달래 동산이 있었다. 40년 전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맞은 4월 중순은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고 있었다. 나는 강의실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다 내다본 강의실 밖 풍경에 탄식했다. 이 청춘의 봄날에 잔인한 시험이라니.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 후 모교 교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새내기 시절 시험을 보던 강의실 건물도 개나리 진달래 동산도 모두 사라지고 콘크리트 옹벽 위로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나는 지금도 진달래가 피는 4월이 되면 20살도 안 된 봄날 교정의 그 풍경이 떠오르고 설렘 가득했던 새내기 대학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마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옛집을 떠올리듯이 말이다. 꽃동산은 꽃이 많을수록 더 아름답다. 꽃이 적은 꽃동산은 그 자체를 뽐내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5월 고향에 갔다 만개한 철쭉을 보러 황매산을 갔다. 철쭉은 능선과 그 능선 너머로까지 이어져 꽃동산은 끝이 없었다. 담양에 있는 명옥헌 원림은 배롱나무 동산이어서 더 아름답다. 연못 속 작은 방도의 한 그루 배롱나무는 고고하기까지 하다. 늦여름 백일홍이 피기 시작하면 땅에도 연못에도 온통 붉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봄날에 찾았던 나는 붉은 백일홍에 취하지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목의 가지들이 만들어낸 세월의 흔적들을 탐할 수 있었다. 명옥헌의 배롱나무는 무려 3대에 걸쳐 심었고 후손들이 300년 넘게 가꾸어 오고 있다. 배롱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4,000여 평이 넘는 공간이지만 건축물은 달랑 3칸 한옥인 명옥헌 한 채뿐이다. 그러기에 명옥헌은 단연 돋보인다. 단순 소박해서 더 돋보이는 것 같다. 입구에 들어서면 연못과 배롱나무만 눈에 들어온다. 연못과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야트막한 언덕 배롱나무 사이로 작은 집이 마치 무대의 배경처럼 보인다. 전면 3칸, 측면 2칸인 명옥헌은 가운데에 방이 하나 있고 그 주위로 빙 둘러 마루로 구성돼 있다. 명옥헌 마루에 앉아 연못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것만으로도 이곳에 온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명옥헌을 찾은 봄날 때마침 찾아오는 이들이 없어 마치 은자의 처소에 몰래 들어온 것과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쓴 공간의 시약에는 꿈꾸는 집에 대한 일화가 소개돼 있다. 프랑스 시인 뒤씨는 그의 집, 화단, 채소밭, 작은 숲 등을 노래한 시편들을 썼는데 젊은 시절부터 조그만 정원이 딸린 시골집을 하나 가지기를 바랐으나 가난한 시인의 현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70의 나이에 그런 집을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권능으로 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가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뒤이어 소유의 취미가 커져서 정원과 다음에는 작은 숲 등을 덧붙여 가졌다. 다만 그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난한 시인의 꿈꾸는 집에 대한 우픈 일화다. 명옥헌을 처음 짓던 이도 처음에는 이 넓은 터에 다양한 집짓기를 몽상했을 것이다. 그게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집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옥헌 사람들은 이 터의 건축주의, 자랑과 위세, 욕망을 깃들게 하기보다 자연과 합의를 이루는 명옥헌을 지었다. 명옥헌은 정자를 축으로 2개의 연못에 배롱나무 숲으로 원림을 구성하고 있다. 명옥헌을 지은 사람들은 어쩌면 장 자크 루소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앞질러 산 선구자가 아닐까 싶다. 루소나 소로의 명성은 이들이 지향한 삶의 전원성에 기인한다. 우리의 몽상은 은신할 집을, 계곡 속에 있는 소박하고 외딴 조용한 집을 바란다. 우리가 몽상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꿈이다. 명옥헌을 여기에 대입해도 아무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프랑스 작가 조르주 상드에 따르면 사람들은 궁전을 짓기를 바라는 사람과 오두막집을 짓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조르주 상드는 덧붙인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가집을 꿈꾸고 초가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궁전을 꿈꾼다고 말이다. 이 말은 결국 궁전이나 누각이 아니라 작은 집 초가집으로 환원된다.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궁전을 꿈꾸지만 결국 궁전에서 사는 사람도 다시 초가집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이 주는 원초적 안락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초옥은 초의선사가 다도를 즐겼던 곳이다.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소치 허련 등도 이 초옥을 찾았다. 무엇이 이들을 이 산사의 한적한 오두막집으로 이끌었을까? 그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시를 짓고 달밤에 고요를 느꼈을 것이다. 은자의 촛불로 밤을 보냈을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11월 초에 친구들과 지리산 불일폭포에 단풍놀이를 간 적이 있었다. 폭포에 도착해보니 물이 부족해 겨우 물줄기만 비쳤다. 이내 하산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도중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후 불일폭포에 간 적이 없다. 그 오두막집은 아직도 건재할까? 살아가다 가끔 문득 까닭 없이 그 오두막집이 생각날 때가 있다. 누구나 성채와 같은 저택을 원하면서도 또한 초가집을 희구한다. 저택에서도 내밀함은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방, 구석진 방에 깃들어 있다고 한다. 에라스무스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의 조그만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보금자리 같은 구석진 곳을 찾아내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필경 그는 그에게 필요한 데워진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방에 칩거했다. 성체의 큰 방에서는 잠을 이루기 힘들다. 잘 자기 위해서는 큰 방에서 자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집이 주는 안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안동 임청각에서 우물방은 바로 에라스무스가 말한 그런 방이 아닐까 싶다. 나만의 비밀 은신처 말이다. 유년 시절 옛집에는 그런 비밀의 방이 있었다. 그래야 옛집인 것이다. 강진에 있는 백운동 정원은 성체의 저택과 초옥의 오두막집을 두루 갖추면서 자연 속의 선비의 은거 문화를 몽상적으로 배치해 놓은 곳이다. 백운동이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다산 정약용은 1812년 9월 12일 제자들과 월출산에 갔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경치에 반해 제자 초의 선사에게 백운동 도를 그리게 했다. 여기에 백운동 원림의 12경을 노래한 시문을 담았다. 백운동 원림에는 안채에 해당하는 백운 유거를 비롯해 초옥인 취미선방과 월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정선대가 있다. 신선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정선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속개와 선개를 한 테두리에 망라하고 있다. 말하자면 집에 대해 몽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몽상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백운동도에는 원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초가집인 취미선방이 구경에 올라 있다. 백운동 원림에서 내밀함의 중심은 바로 위험 있는 한옥 본체가 아닌 삼간초옥으로 지은 사랑채인 취미선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취미선방은 산허리에 있는 꾸미먹고 고즈넉한 작은 방이라는 뜻이다. 취미선방 앞에는 다산이 지은 취미선방시가 적힌 편말이 있다. 닭장과 섬돌 빛깔 한 줄 흔적이 푸르른 산빛을 점치고 깬다. 여태도 색으로 나무 있으니 예전보다 좁은 집에 살던 것일세. 취미선방은 은자의 오두막집의 전형적인 초상이다. 밤 한가운데 이곳을 찾는다면 새어나오는 그 불빛만으로 은자의 방에 들어가고 싶을 것이다. 취미선방은 또한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옛집을 떠올리게 한다. 옛집들의 추억들이 되돌아오면 우리는 변함없는 어린 시절의 왕국으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보호받은 추억들을 되살므로써 기운을 되찾는 것이다. 어린 시절 살던 옛집에서는 지금은 뵐 수 없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때로는 외할머니를 추억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어떤 위안을 얻고 기운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옛집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이 허물어졌어도 그 집터를 찾아 방의 흔적과 기억들을 되살리려 애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를 가스통 바슐라르는 요나 콤플렉스라고 명명한다.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있을 때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옛집과 옛집의 추억이 주는 아늑한 보호는 마치 탯줄처럼 이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장바알은 옛집을 이렇게 노래한다. 그리고 나는 옛집의 그 다갈색 따뜻함이 내 오관으로 마음으로 다가옴을 느낀다. 요즘 집들에도 옛집이 지닌 근원적인 몽상이 깃들 수 있을까? 집은 떠남과 돌아옴의 간이역이다. 지난해 겨울 밀린 원고를 쓰다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 목록이 담긴 자료를 보았다. 그때 추천 도서 가운데 미국 작가 에이모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가 끌렸다. 1917년 시작된 러시아 혁명기를 배경으로 쓴 소설로 주인공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은 혁명 세력의 신문 끝에 그가 묵고 있던 메트로폴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쫓겨나 감금당한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외였다. 다름 아닌 그가 묵었던 3층의 스위트룸에서 3계층을 더 올라간 다락방이었다. 로스토프 가문의 10대 손인 백작은 집사나 하녀들이 묵었던 다락방에서 1922년 6월부터 1954년 여름까지 무려 32년 동안 호텔에 감금당한 채 지낸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버틴다. 호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혁명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온몸으로 이겨낸다. 그에게 호텔은 감방이자 살아내기 위한 집이었다. 집이란 어떤 곳일까? 대부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고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은 긴 것 같다.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고향집을 떠났다. 주말이나 방학 때 방문해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났다. 24살 때 합천호로 인해 고향집은 수몰되었다. 집을 떠난 이후 무려 30번 넘게 거처를 옮겨 다녔다. 32살에 결혼한 이후에도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했다. 지금 살고 있는 한옥집은 결혼 후 12번째 집이다. 2017년부터 6년째 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난 이후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이다. 소설에서 로스토프 백작도 고향집 저택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떠났고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났다. 1918년 백작은 파리를 여행하던 중 차르가 죽자 급히 사과나무가 늘어서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백작은 집안의 가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마차 한 대를 채운 다음 문에 빗장을 지르고 나서 집을 떠난다. 그리고 모스크바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3층의 스위트룸에 머문다. 때로 바람만큼 유혹적이고 치명적인 게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그 바람에 실려온 어떤 내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년의 기억도 바람에 실려오기도 한다. 백작은 어느 날 미풍에 이끌려 종탑이 있는 호텔의 옥상으로 간다. 백작에게 손짓했던 미풍은 이제 온전히 그를 감쌌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바람은 5살이나 10살 혹은 20살 시절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나 타지차스의 풀밭에서 느꼈던 어린 시절 여름밤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백작은 미풍에 그만 헤어나기 힘들 만큼 옛 생각에 푹 젖고 만다. 호텔 지붕으로 올라간 그는 그곳에서 호텔의 문을 수리하는 자벽부 노인과 조우한다. 지붕 위는 자벽부의 아지트였다. 노인의 고향도 백작과 같은 니즈니 노브고 로드였다. 사과꽃이 눈처럼 떨어지는 곳이죠. 두 사람은 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야가 온통 사과꽃으로 가득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백작이 호텔 다락방에서 감금 생활을 한 지 4년째 백작은 지붕 위로 올라가 자살을 시도한다. 그 순간 다시 노인이 나타났고 백작에게 옥상에서 채취한 꿀을 건넸다. 꿀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꿀은 모스크바 중심부의 꽃나무가 아니라 풀이 무성한 강둑과 여름날 산들바람에 흔적 등을 떠올리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 꿀에는 꽃이 만발한 수많은 사과나무를 암시하는 또렷한 향이 있었다. 그 꿀은 모스크바 라일락과 벚꽃이 아니라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사과나무 꽃들을 여행하고 돌아온 벌들이 만든 꿀이었다고 상상하게 했다. 노인은 흥분한 나머지 얘들이 수년 동안 줄곧 우리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 게 틀림없다고 백작에게 말한다. 고향의 향이 느껴진 사과꽃 꿀을 먹고 백작은 자살을 포기한다. 꿀맛에서 느껴진 고향의 사과꽃 향기가 그를 다시 살아가게 한 것이다. 백작이 호텔에 감금된 지 32년, 자살 소동이 있은 지 28년이 흐른 어느 여름날, 마침내 백작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호텔을 탈출한다.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뜻밖이었다. 혁명 세력은 백작의 흔적을 쫓은 결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북유럽으로 탈출했을 거라며 그곳으로 요원들을 보낸다. 정작 백작이 향한 곳은 고향 티히차스의 사과나무 숲이었다. 백작의 눈앞에 펼쳐진 저택은 수십 년 전에 불에 타서 황폐화되어 있었다. 백작은 부모가 콜레라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국외로 탈출할 수 있었던 백작이 굳이 고향집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 건축가 승효상은 유목이 아니라 정주하는 이들에게 주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그래서 하이데거는 정주는 존재 자체라고 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터를 떠나 갖은 유혹과 역경을 이겨내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간 이유일 것이다.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뚝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옛 이야기 구절은 정지용이 24살 때인 1925년 4월에 쓴 시다. 방학 때 고향을 다녀와서 일본에서 쓴 시라고 짐작할 수 있다. 4대 독자로 옥천에서 태어나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정지용은 17살인 1918년 서울의 휘문고보를 다니면서부터 대부분 집을 떠나 있었다. 집은 떠남과 돌아옴을 숙명으로 안고 있다. 단지 머물러 있는 공간은 집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닐지도 모른다. 로스토프 백작이나 정지용 시인 또는 우리 대부분은 성장기를 거치면 자신이 태어난 집을 떠나게 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짧다. 로스토프 백작은 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이면 사과나무가 늘어선 길을 지나 집으로 갔다. 정지용 또한 서울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나는 지난 여름 아들을 호주로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써준 적이 있다. 머문 사람과 떠나는 사람, 어쩌면 인생의 변화와 도약은 떠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아빠도 고향집을 떠나면서 긴 변화의 시작이었고 지금 삶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그랬듯이 아들 또한 성장기를 보내고 집을 떠났다. 떠남은 토울스의 말처럼 인간 경험의 일부인 것이다. 사샤, 내가 집에 오니 정말 좋구나. 배고프겠다. 먼저 나랑 같이 차 한잔 하자꾸나. 로스토프 백작의 할머니가 파리에서 급거 귀향한 손자에게 한 말이다. 이런 말 한마디에 비로소 집에 온 것을 실감하고 안도하게 된다. 이런 따스한 기억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집이 잠시 머물다 떠남을 숙명적으로 안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집의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은 떠남과 돌아옴이 교차하며 잠시 머무는 간이역인 셈이다. 나는 수년 전에 수몰된 고향 마을의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저리에 우연하게 땅을 구입해 작은 3칸 한옥을 지었다. 당호를 지지 산방으로 짓고 모든 것이 호수에 묻혀버린 그 쓸쓸함을 담아 기문을 지었다. 고향에 집을 지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대궐 같은 집이 이보다 더 편안할까. 누대가 살던 마을, 그 정답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무더위 식히던 동쪽 작은 동네만 쓸쓸히 물속 고향을 기억하네.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꼬르비지에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했다. 지지산방은 어쩌면 이 명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지지산방은 살기 위한 기계라기보다 나의 정체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건축물이다. 요즘에는 꼬르비지에의 주거 기계들이 늘어가고 있다. 반면 기억들이 켜켜이 새겨져 있는 집들은 항변조차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허물어지고 있다. 농촌에는 마을마다 거대한 집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집이 주거 기계에 그 이상의 무엇이 없다면 그게 진정 집일까? 그런 주거 기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까? 혹여 요즘 새 집의 콘크리트 내음이 사과꽃 향기처럼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향기로 둔갑하게 되지는 않을까? 옛 정주 시대의 본가와 어쩌면 지금 노마드 시대의 본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오디세우스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귀향 본능은 정주에서 유목으로 질주하는 이 시대를 건너서도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토울즈의 모스크바의 신사는 집 혹은 귀향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한다.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살았던 집은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본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노스텔지어를 따라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